자, 마지막 시간이네요. 집에 가시니까 좋겠다. 자, 저당 상환 방법 제가 간단하게 계산까지 해봤습니다. 자,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갑시다. 원리금 균등. 아까 그 사례를 기억하면서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원금 균등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원금 상환액입니까? 원리금 상환액입니까? 원리금 상환액 점점 감소한다는 거. 이제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 그러면 저당 상수가 나오고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서는 원금 상환액을 물어본다는 거. 원금 상환액. 자, 이제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 갑시다. 저당 상수 나왔습니까? 저당 상수 나왔네. 아까 사례를 봤네요. 사례를 한번 더 써볼게요. 융자액 얼마고 1억이었고 그다음에 상환 기간은 몇 년이었던가요? 10년이었습니다. 10년. 매년 말 상환인가? 매년 말 상환. 그래서 10번을 갚는다는 거예요. 이걸 상환 횟수, 이자율, 고정 이자율 전제로 하고 10%, 연간 이자율 10%. 그럼 연간 이자율이 10%면 월 이자율은 몇 %일까요? 연간 이자율이 10%면 월 이자율 몇 %? 10을 12로 나누면 되잖아요. 12분의 10% 그러면 돼요. 12분의 10% 이렇게. 자, 이렇게 주면서 여기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원리금 상환액을 구하라겠어요. 원리금 상환액을. 그럼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원리금 상환액은 융자액에다 저당 상수를 곱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렇게 주면서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다. 원리금 상환액을 구해봐라. 구할 수 있다 없다? 왜 대답 안 하세요? 대답하기 싫어요?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야 있다. 저당 상수를 안 줘도 구할 수 있다. 그럼 이걸 통해서 저당 상수를 우리가 구해야 된다고. 그럼 그 저당 상수 구하는 게 더 힘들어.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서 혹시라도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 나오는데 저당 상수를 안 주고 구하라 한다. 그러면 안 풀어야 돼. 그럼 못 풀어요. 왜냐면 여기 기간이 10년이고 이자율이 10%면 저당 상수를 우리가 구할 수 있거든요. 저당 상수 공식을 통해서 그 정도까지는 우리 시험에 나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렇게 준다고 해서 여기서 저당 상수를 안 줬으니까 이걸 풀 수 없습니다. 그건 아니라고. 풀 수 있는데 근데 저당 상수 구하기가 더 힘들어진다고. 그러니까 그렇게는 내지 않을 거고 저당 상수를 줄 거란 말이죠. 저당 상수. 그러니까 저당 상수가 몇 줬냐면 0.163을 준 거라고. 오케이? 그럼 0.163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 내가 돈을 1원이 아니라 1원을 10년 동안 빌려오고 이자율이 10%라고 했을 때 1년에 0.163원씩 갚는다는 소리야. 1년에 0.163원씩. 이걸 몇 번을? 10번을. 그게 저당 상수야. 그러니까 저당 상수 이 자체가 뭐가 되냐면 원리금 상환액이 되는 거야. 원리금 상환액. 저당 상수가. 그러면 이 사례에 가면 매기간의 원리금 상환액은 융자액은 얼마일까? 1억에다가 저당 상수를 곱해주면 된다고. 그럼 1차 년도 1억 저당 상수 0.163. 그럼 원리금 상환액은요 1,63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2차 년도도 1,630이죠. 0.163 그럼 1,630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10년 동안 1,630 이렇게 갚아 나가는 거야. 그래서 원리금이 항상 똑같아. 그래서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 그러면 이자 비용 뭐 3차 년도를 구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이자 비용은 아까 원금 균등과 똑같아요. 방식이. 다만 금액이 달라지죠. 그럼 이자 비용은 아직 못 갚은 금액, 그걸 미상환 저당 잔금 또는 미상환 저당 잔액, 그냥 상환도 빼버리고 미상환도 빼버리고 잔액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이자는 언제나 이자를 계산하는 시점에서 남아있는 금액에다 이자를 곱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구해봐요. 1차 년도 갑시다. 1차 년도는 아직 갚은 게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러니까 1억 그대로 남은 거예요. 여기다가 0.1. 그럼 얼마? 1,000만 원. 2차 년도로 가죠. 2차 년도 이자 비용을 구해봐요. 그럼 2차 년도 이자 비용은 2차 년도 이자를 계산하는 시점에서 남아있는 금액에다가 그게 미상환 잔액이죠. 여기에 이자율을 곱하는 거야. 그럼 이자율은 10%인 줄 알잖아요. 그럼 미상환 잔액을 구해야 되죠.
1차 연도는 미상한 잔액이 1억 그냥 나와요. 하나도 못 갚았으니까. 그럼 2차 연도는 1억을 융자 받았는데 얼마 갚았을 거야. 1차 연도에. 그럼 1차 연도에 얼마 갚았는가? 이게 나와야 돼. 1차 연도에 얼마 갚았는가 나와야 된다고? 1차 연도에 원리금으로 1630을 갚았다고. 1630. 그럼 이 1630이 원금하고 이자로 구성돼. 그럼 1630이 원금하고 이자니까 이걸 원금하고 이자를 한번 나눠볼게요. 그럼 이자 비용은 얼마일까요?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1차 연도에 원리금 상환이 1630인데 그런데 1차 연도에 이자 비용이 1000만 원이잖아요. 그럼 1000만 원 이자 비용이야. 그럼 원금 상환액은 얼마야? 원금 상환액은 630이야. 630. 그럼 여기서 630을 뺀다는 소리야. 이렇게. 여기 갚은 금액이니까. 630을 뺍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630을 빼면 그게 미상한 저당 잔액이야. 그러면 얼마? 미상한 저당 잔액이 얼마예요? 9,370만 원이 미상한 잔액이라고. 그럼 9,730에다가 뭘 곱하는 거야? 10%를 곱하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0.1을 곱하는 거죠. 10%. 그러면 얼마? 937만 원 이자 비용이야. 그럼 이자는 증가하고 있습니까? 감소하고 있습니까? 감소하죠. 이자는 감소할 수밖에 없죠. 이자는 감소. 정상적인 상환이 이루어진다면 모든 방법은 이자는 감소해요. 다만 이자 감소 금액이 달라지는 거지. 원금 균등이냐 원리금 균등에 따라서. 자, 이제 이 매기간의 원금 상환을 구해봅시다.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이 원금 상환액을 물어본다 했으니까. 그럼 원금 상환액은 원리금 상환액에서 이자를 빼면 되잖아요. 그럼 1차 연도 원금 상환액은 1차 연도 원리금 상환액에서 1차 연도 이자 비용을 빼면 되잖아요. 여기서 했잖아요. 그래서 자, 그럼 1차 연도에 원금 상환액 구해볼까요? 원리금 상환액 1630에서 이자 비용 얼마? 1000만 원 빼요. 1000만 원 빼니까 630만 원. 자, 2차로 합시다. 2차 1630만 원. 여기에서 2차 연도에 이자를 빼는 거야. 2차요. 그럼 2차 연도 이자가 얼마예요? 937만 원이에요. 937만 원을 빼는 거죠. 그러면 원금으로 갚아 나가는 것은 얼마 돼요? 693만 원이에요. 그럼 유심히 한번 봐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원리금 상환액은 항상 일정이야. 1630으로. 근데 이 1630이 원금하고 이자인데 원금하고 이자 이 비율이 달라져요. 1차 연도는 이자가 1000만 원이고 원금은 630이야. 그럼 2차 연도는 이자 비용이 얼마고? 이자 비용이 937만 원이고 원금 상환액은 얼마고? 원금 상환액은 693만 원이고. 그러면 원리금 상환액은 항상 똑같은데 원금하고 이자 비율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이자는 감소해. 이자는 무조건 감소하게 돼 있다고. 정상적인 상환이 이루어진다면. 그럼 원금 상환액을 유심히 봐봐요. 1차 연도의 원금 상환은 630. 2차 연도 원금 상환액은 693만 원. 그럼 원금 상환액이 증가입니까? 감소입니까? 증가. 원금 상환액이 점점 증가. 무엇 때문에 증가한대요? 자, 이거 봐요.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법인데 원리금 균등. 원리금 상환액은 항상 일정은 맞죠. 1630으로. 근데 원금 상환액은 점점 증가 감소? 증가. 무엇 때문에 증가하냐고. 이자가 감소하니까. 이자가 감소하잖아요. 요 이자가 언제나 1000만 원이라고 봐요. 이자가 언제나 1000만 원이면 원금 상환액도 언제나 630이야. 근데 이자가 감소하니까 원금 상환액은 증가할 수밖에 없죠. 원금 상환액은 점점 증가하는데 그것은 이자가 감소한 만큼 증가하는 거예요. 자, 또 4번 문이
지금 요 두 개를 비교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서는 원리금 상환액은 항상 일정한데 1차 연도에는 원금이 많아요? 이자가 많아요? 이자가 많잖아. 초기는 이자가 많죠. 요 2차 연도까지 이자가 많아요. 그럼 3, 4, 5로 흘러가면 내려가면 이자는 감소하고 원금을 증가하니까 어느 순간에 원금하고 이자가 바뀐다고. 그럼 초기는 이자 비용 비율이 높지만 후기로 갈수록 원금 상환 비율이 높아진다. OX? 거기에 4번이죠. 4번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매기간의 원리금 상환액은 항상 똑같아. 동일하다고. 1630으로. 이 중 초기에는 이자 비용 비율이 크고 후기로 갈수록 원금 상환액 비율이 크다. OX? 이렇게 됐습니까? 이 정도. 자, 그러면 이제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도 다 끝나봤습니다. 저당 상수가 나오고. 그럼 이제 두 가지 방법 배웠는데, 자, 한번 생각 기억해 봐요. 원금 균등, 이 원금 균등하고 원리금 균등. 1차 연도. 1차 이자 비용. 1차 비용, 이자 비용, 원금 균등 얼마 했던가요? 1,000만 원. 원리금 균등 얼마인가? 1,000만 원. 원금 균등과 원리금 균등 유일한 공통점이 이겁니다. 1회차 이자 비용이 똑같다는 거. 1차. 그럼 1회차 원리금 상환액 가볼까요? 원리금 상환액. 그럼 1회차 원리금 상환액은 원금 균등은 2천만 원이었어요. 원금 1,000만 원, 이자 1,000만 원이니까. 그럼 1회차 원리금 균등에서 1회차 원리금 상환액은 1,630만 원이었어요. 10만 원. 그럼 초기에 원리금 상환액이 큰 거 어디입니까? 원금 균등. 자, 1회차 원금 상환액을 갈까요? 1회차 원금 상환액. 원금 균등은 얼마였던가요? 1,000만 원. 원리금 균등은 630만 원. 그럼 초기에 원금 상환액이 많은 것은 뭐예요? 원금 균등. 그러니까 원금 균등이 빨리빨리 갚아버린다고. 빨리빨리.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 여기 융자액 빨리 해소하고 싶다. 그럼 무슨 방법으로 가야 된다? 원금 균등으로 가야 된다. 오케이? 자, 이제 세 가지 비교도 다 끝났네요. 자, 세 가지 비교 봅시다. 1번 대출 초기 상환액이 큰 것은 아까 봤잖아요. 상환액이 큰 것은 원금 균등이 크다고. 그다음에 원리금 균등. 최정식은 상환액이 적죠. 요즘은 상환액에 초점 맞추는 게 아니라 해수액에 초점 맞춰요. 상환액은 차입자고 해수액은 대출자니까. 그럼 은행 대출자가 초기에 빨리 해소하고 싶다. 그럼 뭘로 간다? 원금 균등. 그럼 1번하고 2번은 반대요. 2번은 중도에 갚을 때, 중도 상환할 때 그때 잔액이 많이 남아있는가 조금 남아있는가 비교하겠다는 소리야.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초기에 많이 갚아버린 게 원금 균등이야. 그러니까 원금 균등은 초기에 많이 갚았으니까 일정 기간 후에 중도 상환할 때 원금 균등은 남아있는 잔액이 작다고. 반면에 최정식은 빨리 못 갚았으니까 일정 시점에 중도 상환할 때 잔액이 많은 게 최정식이야. 그러면 대출 기간 중 중도 상환 시 융자 잔액, 미상환 저당 잔액, 앞으로 갚아야 될 금액, 이 잔액이 앞으로 갚아야 될 금액이 앞으로. 이 잔액의 순서는 최정식, 그다음에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이렇게 하는 거라고. 응? 융자 잔액이 많다는 소리는 잔금 비율이 많다는 소리야. 10억을 융자 받았는데 근데 잔액이 9억이다. 그럼 잔금 비율 몇 퍼센트? 90%. 90%. 그러니까 이 뒤에 것을 외우지 말라고. 이 잔금이나 잔금비나 똑같은 말. 그다음에 여기도 볼래요? 상환액이나 총부채 상환 비율이나 같은 말이라고. 그러니까 굳이 이걸 외울 필요 없다고. 그러니까 상환 순서 그게 총부채 상환 비율이야. 이 상환. 그러면 잔금 비율 나오면 잔금 비율 나오면 잔액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잔액 크기나 잔금 비율의 크기나 상환액의 크기나 총부채 상환 비율의 크기나 같은 말이 된다고 이렇게.
제가 표현 잘못했고 이렇게 두 개 같은 말이고 이렇게 두 개 같은 말이니까 이 뒤쪽 것을 기억할 필요 없어요. 그냥 앞에 것만 하시면 되죠. 3번 전체 기간 중에서 이자를 가장 많이 내는 거 최정시. 그다음에 원리금균등, 원금균등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것 보고 이제 앞으로 이제 3, 4월 과정에서 또는 5, 6월달 과정에서 할 건데 3, 4월 과정도 기본은 요걸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다 이제 살을 붙일 거라고 5, 6월달 3, 4월 과정에. 그러면 요걸 보고 한번 답을 해보십시오. 예. 저당 상환 방법 중에서 초기 총부채 상환 비율이 가장 높고 대출 중기에 잔금 비율이 가장 낮은 방법은 이렇게 했어요. 그 원금균등이죠. 원금균등이 초기에 총부채 상환 비율이 가장 높고 대출 중간에 중도 상환할 때 잔금 비율이 가장 낮은 게 원금균등이죠. 그렇게 시험을 낸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씩 있는 게 아니라 묶어서. 자, 됐습니다. 자, 밑에 기출지문은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매기 이자 상환액이 감소하는 만큼 원금 상환액이 증가한다. OX? 5번이네.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서 물어보는 것은 원리금 상환액이 아니라 원금 상환액이다. 원금 상환액이 증가한다, 감소한다? 증가한다. 무엇 때문에? 이자가 감소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제 세 가지 방법까지 다 끝났습니다. 저당 상환 방법 계산 문제까지 얼추 해봤어요. 근데 이보다 좀 더 높은 수준의 계산 문제 낼 거라고. 그다음에 그래프도 나와. 그림을 통해서도. 자, 기출지문 봅시다. 1번 원리금 균등 불안 상환 방식은 원금 균등 불안 상환 방식 비해 대출 직후에는 원리금 상환액이 작다. 맞나요? 맞잖아요. 아까 사례 봤잖아요. 원금 균등은 대출 직후에 원리금 상환액이 1,000만 원. 원리금 균등은 1,600 아니 2천만 원. 2천만 원. 1,000만 원이니까 2천만 원. 원리금 균등은 1,630만 원. 그러니까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 원리금 상환액이 작죠. 이 말을 2번을처럼 돼. 이제 2번은 똑같아.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2번을 이제 1번처럼 낸 거죠. 횟수가 다르니까. 그럼 2번 볼래요? 대출 기간 초기에는 원금 균등 불안 상환 방식의 원리금이 원리금 균등 불안 상환 방식 원리금보다 많다. OX? 똑같은 말이잖아요. 여기 2번이나 1번이나 똑같은 말이죠. 3번 원리금 균등 불안 상환 방식은 원금 균등 불안 상환 방식 비해 초기 원리금에서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OX?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초기에는 이자가 많다 했잖아요. 이자. 자, 그래서 5 이렇게. 자, 이제 됐어요. 여러분 한 30분 있으면 집에 가겠네요. 저는 집에 10시 넘어서 가는데. 여러분 부럽습니다. 부러우면 진다겠는데. 자, 이제 오늘 마지막 주제로 가볼까요? 주택시장 채권 유동화입니다. 주택시장 채권 유동화 11월, 12월 과정에서 이제 뭐 봤는데 오늘은 거기에 좀 더 깊은 내용까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주택시장 채권 유동화는 세 가지 사항을 우리한테 물어봐요. 먼저 저당 시장의 구조라는 걸 배우고, 그다음에 주택시장 채권 유동화 됐을 때 나타나는 효과라는 게 있어요. 효과 여기 있고, 그다음에 주택시장 채권 유동화에 이제 주택저당 증권이 발행되는데 요 네 가지 상품, 이제 상품의 특징 보는 거야. 특징. 근데 요 네 가지 상품 특징을 하기 전에 요 네 가지 상품 이름을 모르고 있다. 그러면 특징할 필요 없어요. 이름만 알면 돼 지금. 이름을 알아야 뭐 특징을 알거나 말거나 할 거 아니에요. 네, 오늘 제가 여러분이 MBTS, MBB 이름을 다 안다고 전제하에 특징까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특징 해봐야 별것도 없어요. 마지막에 그냥 저렇구나 하고 가면 되니까. 자, 갑시다. 저당 시장의 구조가 뭔지. 일단 주택시장 채권 유동화가 무슨 말일까? 유동화는 뭐라고 했습니까? 팔아서 현금하겠다. 팔아서 현금하겠다. 그러면 주택시장 채권을 팔아서 현금하겠습니다. 이게 주택채권 유동화야. 제가 부동산 가지고 있는데 돈이 없어서 부동산 팔아서 현금화했습니다. 그게 부동산 유동화야. 그러니까 현금화 시키면 유동화라고 그래. 그럼 주택시장 채권은 누가 가지고 있대요? 은행이 가지고 있네. 은행이 주택시장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은행이 여유가 없으면, 현금 여유가 없으면 저걸 파는 거야. 팔아서 현금 확보하겠다.
이게 주택시장 채권 유동화예요. 그러면 은행이 주택시장 채권을 팔았습니다. 그럼 현금이 들어왔어요. 그 현금 가지고 또 대출해 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주택시장 채권 유동화는 은행들이 현금을 확보해서 또 대출해 줘라 이렇게 하겠다는 소리야. 그게 주택시장 채권 유동화예요. 이론적으로 보면 주택시장 채권 유동화가 되면 1억이 몇 번 돌다 보면 무한대 금액이 돼요. 무한대로. 계속 돌려버리면 좀 이따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주택시장 채권 유동화는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채권 팔아서 현금 확보하고 그 현금으로 또 대출해주고 그럼 그 대출 받아서 주택 사고 주택 경기 활성화시키고 자가주택 비율 높아지고 이렇게 하겠다는 게 주택시장 채권 유동화예요. 그럼 저당시장의 구조를 먼저 배우는데 저당시장 구조는 최근에는 출제 비중이 약간 떨어지고 있어요. 지문 하나 정도밖에 안 나오니까 어쩌다 한 번씩. 자, 저당시장의 구조는 내가 주택을 사기 위해서 돈 빌리는 사람이 나를 차입자라고 그래. 저는 신한은행을 좋아합니다. 진짜 좋아해, 진짜. 신한은행 가서 돈 빌릴 거예요. 신한은행. 그러니까 신한은행 가서 돈 빌려요. 신한은행이 금융기관이에요. 그럼 가서 돈을 빌리는 거예요. 뭐 하려고 돈 빌렸대요? 주택을 살려고. 그래서 주택을 담보로 해서 대출 받았습니다. 대출 10억을 받았습니다. 그럼 저는 10억 가지고 어디로 갈까? 10억 가지고 중개사무실로 가야지. 부동산 계약해야 되니까. 아파트 계약해야 되니까. 그러면 신한은행이 대출해 주기 위해서 1,000억을 가지고 있었어요. 1,000억. 그럼 저 같은 사람에게 몇 명에게 대출해 주면 돼요? 100명. 100명에게 대출해 주면 1,000억이 다 없어지는 거야. 그러면 신한은행은 저에게 대출해 주고 신한은행이 저에게 그냥 대출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서류를 쓰라고 그러면. 이렇게. 대출 받을 때 막 10억 정도 대출 받으면 서류를 얼마나 많이 쓰겠습니까? 핸드폰 하는 사람들 막 이렇게 서명하라는데, 이렇게. 그러면 제가 대출 받으면서 여러 가지 서명을 해준다고. 거의 서명만 한 거지. 내용도 안 보고. 그러니까 여러 장을 주잖아요. 여러 장을 주면서 이게 형광펜으로 이렇게 동그라미 해주잖아요. 직원이 여기다가 이름 쓰고 날인하고 사인하라고. 요즘은 이러지도 않아요. 요즘은 전자펜으로 다 하잖아요. 전자펜으로. 이렇게. 이거만 하면 그러면 대출 받을 수 있는 건데 근데 내부적으로는 심사를 까다롭게 하겠죠. 우리가 가서는 그냥 사인만 하면 되는데. 그래서 채권이 설정되는 거야. 채권. 예? 주택 저당 채권을 은행이 가져가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은행이 주택을 담보로 해서 돈 빌려주고 대신에 당신에게 우리가 채권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거라고. 이게 주택시장 채권이에요. 그러면 신한은행이 저에게 주택시장 채권을 몇 개를 가지고 얼마 가지고 있대? 10억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채권의 내용이 두 가지 내용이에요. 뭐가 두 가지일까요? 제가 돈을 안 갚으면 신한은행이 경매 처분해야 돼요. 뭐해서? 저당권에 기해서. 그래서 민법 시간한테 배웠잖아요. 민법도 그림 민법입니까? 아, 그렇구나. 공법도 그림 공법이고 그림이구나. 자, 그러면 신한은행이 저에게 저당권을 가져가요. 그럼 저당권만 있으면 안 되죠. 또 뭐가 있어야 될까? 신한은행이 저에게 돈 빌려주고 제가 2달만 연체하면 연락 와요. 빨리 돈 갚으라고. 그럼 뭘 갚은대요? 그러면 원리금 갚으세요. 막 그런다고. 그래서 신한은행이 저에게 원리금을 받아갈 권리가 있어. 원리금 수취권. 신한은행이 이 두 개를 가져간다고. 예? 자, 그러면 저에게 대출해주고 신한은행이 이 채권 받았습니다. 채권. 그러면 1,000억을 다 대출해줬어요. 이렇게 다 대출. 그럼 다 대출해줘 버리면 신한은행이 이 1,000억을 대출해주면서 대출기간이 10년이야. 10년. 그럼 신한은행 이 1,000억이라는 원금을 회수할 때 몇 년 걸려요? 10년 걸려요. 10년. 대신에 매월 이자하고 원금 일부가 들어오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 1,000억이 다 나가면 신한은행이 이제 대출해줄 여력이 없어지는 거라고. 이걸 학문적으로 뭐라 하냐면 현금이 부족해질 때 유동성이 현금이요. 유동성 위험에 빠졌다고 그래. 유동성 힘에. 그럼 은행은 이제 돈이 없으니까 대출해 줄 수 없다고. 그래서 여기에 다른 차입자들이 주택을 사기 위해서 돈을 빌려야 되는데 돈을 빌릴 수가 없다고. 그래서 신한은행이 돈을 빌릴 수 없으니까 이 주택시장 채권을 팔면 안 되겠냐 그런 거야. 팔면 안 되겠냐? 팔아. 그게 주택시장 채권 유동화예요. 자, 팔 겁니다. 신한은행이 주택시장 채권을 파는데 사는 사람을 투자자라고 그래.
그럼 투자자가 신한은행이 판 주택시장 채권을 샀어요. 이 주택시장 채권을 먹이지 뭐 이래서 M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M을 매각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주택시장 채권은 누구한테 갔습니까? 투자자에 간 거예요. 그럼 제가 매월 이자를 내고 있다고. 그럼 매월 이자를 내고 있는데 누구한테 줘요? 신한은행이 줘요. 신한은행에. 그럼 신한은행이 주면 신한은행이 주택시장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 제가 내는 이자가 신한은행 먹이 된다고. 여러분 채권 가지고 있으면 배당 수입 받아요? 이자 수입 받아요? 이자. 근데 신한은행이 이걸 팔아. 투자자에게 파는데 1,000억을 팔았습니다. 그러면 신한은행 계좌에 1,000억이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현금이 유입되죠. 그럼 제가 내는 이자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투자자 가는 거예요. 그럼 현금이 들어오면 신한은행 입장에서는 현금이 들어와서 유동성이 높아졌어요. 이게 초창기 시험에서 나왔는 거야. 이게 지금 제가 저당 시장이 구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저당 시장이 구조를 하면서 요거는 유동성이 높아졌다. 이건 저당 시장이 구조가 아니라 주택시장 채권 유동화 됐을 때 이게 유동화거든. 파는 게. 유동화 됐을 때 신한은행 금융기관 입장에서 나타나는 효과라고. 그럼 주택시장 채권 유동화되면 금융기관은 유동성이 증가한다. 맞습니까? 맞잖아요. 유동성이 증가한다를 다른 말로 대출 여력이 확대했다는 소리야. 대출 여력이 증가했습니다. 이게 주택시장 채권이 유동화됐을 때 나타나는 효과야. 그러면 유동성이 높아지고 대출 여력이 확대되면 그러면 차입자 입장에서는 대출 기회가 확대되는 거야. 그럼 대출 기회가 확대되고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거지.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지. 신한은행에 돈이 없으면 대출해 주는데 1억밖에 안 해준대. 근데 신한은행에 돈이 확보되면 1억이 아니라 8억까지 빌려줄게요. 그렇게 한다고. 그럼 차입자 입장에서는 대부분이 높아지는 거죠. 그럼 대부분이 높아지면 내가 작은 돈 가지고도 주택을 살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는 거야. 그러면 주택 공급이 증가할까 감소할까? 증가하게 돼요. 주택 수요가 증가해서 주택 공급이 증가하게 돼요. 주택거리가 활성화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한 게 주택시장 채권 유동화됐을 때 나타나는 효과라고. 효과. 같이 하는 거야. 요 같이요.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현금 확보가 있다. 이게 유동성이 높아졌다는 소리예요. 그럼 차입자 볼래요? 차입 기회가 확대됐습니다. 대출액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주거 안정을 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유동성이 증가했으면 대신에 유동성 위험은 증가했을까 감소했을까? 감소했다고. 이걸 3번 내요. 이거 3번. 주택시장 채권 유동화되면 금융기관의 유동성 위험이 증가한다고 냈습니다. 옵니까? 있습니까? X. 유동성 위험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유동성이 증가하고 유동성 위험은 감소하는 거지. 이게 저당 시장의 구조예요. 그럼 저당 시장의 구조인데 그런데 여기에 한국주택금융공사라는 공기업이 여기에 개입을 해요. 그래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여기에 짠 나타나.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그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신한은행한테 국민은행에게 뭐라 하냐면 주택장 채권 투자자에게 바로 팔지 말고 우리한테 팔아라 그런다고. 그럼 신한은행이 알았어요. 그렇게 할게요. 그러지. 그럼 신한은행이 주택장 채권을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매각을 해요. 그럼 한국주택금융공사 돈이 신한은행에 가는 거라고. 신한은행은 누구한테 팔아도 상관없어요. 자, 질문해 볼게요. 실제로 나왔던 지문입니다. 금융기관은 주택시장 채권을 직접 매각할 수 있다. OX. 이렇게 파는 것을 직접 매각한다고. 근데 한국주택금융공사 파는 것은 이제 간접적으로 매각한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다시 팔 거니까 투자자에게. 예? 그럼 이렇게 현금이 들어가겠네. 응? 이게 이제 저당 시장의 구조인데 이걸 나눠요. 또 학자들은. 차입자와 금융기관, 신한은행 사이에서 이루어진 시장을 제1차라고 그래요. 1차. 제1차 저당 시장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신한은행하고 투자자하고 여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 있어요. 이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 있어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시장 채권 사지 않았으면 그러면 투자자하고 신한은행 사이에 이루어지는 시장이죠. 얘를 제2차라고 그래. 2차. 그럼 1차 저당 시장하고 2차 저당 시장인데
제2차 저당시장은 자금을 원하는 수요자와 금융기관 사이에 이루어지는 시장이다. OX. X. 자금의 수요자가 차입자야. 금융기관 사이에 이루어진 시장은 1차야. 1차. 그럼 2차는 신한은행, 금융기관과 투자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시장이라고. 그럼 이 2차 지당시장하고 차입자하고는 관련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그것들이 다 시험 지문이야. 예? 그럼 1차 지당시장은 무슨 일을 하고 2차 지당시장은 무슨 일을 합니까? 이것도 물어본다고. 1차 지당시장에서 저당권이 설정됐어요. 저당권. 저당권 설정됐죠. 저당권 설정. 2차 지당시장에서는 저당권이 팔려. 유동화. 설정, 유동화. 이제 돈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자고요. 지금은 저당권 관계를 보았고 지금은 현금 흐름을 보자고. 1차 저당시장은 신한은행이 차입자에게 주택 사라고 주택담보대출 해준 거야. 그러니까 주택자금을 대출해 준 거야. 그럼 1차 저당시장 주택자금 대출시장. 2차 저당시장은 주택자금을 대출해 준 건 아니에요. 2차 저당시장에서 대출해 준 거 아니죠. 그러니까 한국주택금융사 가서 나 대출 받으러 왔습니다. 그러면 대출 안 해줘. 한국주택금융사에서는. 한국주택금융사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대출해 주는 상품이 있어요. 대출의 상품이 있는데 한국주택금융회사에서 직접 대출해 준 게 아니라 시중은행에다가 맡겨. 그럼 시중은행에서 대출해 준다고. 그러니까 한국주택금융사는 직접 대출 업무를 하는 게 아니지. 예? 그럼 한국주택금융사는 저는 저 2차 저당시장은 주택자금을 대출해 준 게 아니라 주택자금을 신한은행에다 공급해 주는 거예요. 주택자금 공급시장이다. 이제 점점 마무리되어 갑니다. 여러분 생기는 돋아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부터는 따뜻해진다 했어요. 그러면 심히 걱정돼요. 심히. 왜? 좋은 사람이 많아지니까. 지금도 졸리는데. 예? 제가 수면제 먹고 왔나 봐요. 제가 수면제 먹고 가서 말하니까 여러분도 그 여파로 계속 조는 것 같아요. 이렇게. 졸릴 수밖에 없죠. 왜 새벽 2시까지 공부하고 그러세요? 새벽 2시까지 공부하니까 졸리지. 오늘은 가서 빨리 주무세요. 그래야지 내일 박수치고 노래하지. 자, 그러면 여기 지금 다 용어정의 하는 거죠. 용어정의. 용어정의를 물어보죠. 자, 이제 이 신한은행이 금융기관이 주택시장 채권을 꼭 팔아야 되는가를 물어봐요. 꼭 팔아야 되는가? 팔 수도 있고 팔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럼 팔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을 어떻게 내냐면 신한은행은 이렇게 하죠. 신한은행이 안 나오죠. 금융기관은 그렇죠. 금융기관은 주택시장 채권을 보유할 수 있다. OX? O. 그걸 또 어렵게 내면 이렇게 한다고. 금융기관은 주택시장 채권을 자신들의 자산 포트폴리오로 구성할 수 있다. OX? O. O. 자산 포트폴리오 구성했다. 그러면 가지고 있다는 소리잖아요. 근데 금융기관은 안 나오고 지랄, 이걸 1차 대출기관이라고 그래. 요 신한은행이 금융기관인데 제1차 자 대출기관 그래요. 이런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야. 제1차 대출기관은 또 뭐지?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제1차 대출기관은 주택시장 채권을 자신들의 자산 포트폴리오 구성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한국주택금융사인데 이 한국주택금융사를 또 뭐라고 부르냐면 제2차 대출기관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신한은행에서 주택시장 채권을 사오면 이걸 자신들이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1차 대출기관이든 2차 대출기관이든 주택시장 채권을 자신들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하는 거 있다. 예? 자, 이게 저당시장의 구조예요. 그럼 저당시장의 구조가 이제 끝나고 나면 그러면 주택시장 채권이 이제 유도가 되는데 네, 여기 신한은행이 바로 팔았다. 그러면 신한은행이 현금 확보했다. 이런 경우가 있고 신한은행이 한국주택금융사에게 주택시장 채권을 팔았습니다. 그럼 저당 유도가 된 거야 지금.
신한은행 입장에서는 이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장 채권을 가지고 어떻게 현금을 확보하는가 보자고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장 채권을 가지고 투자자에게 주택장 채권을 팔아요. 자신들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신한은행에서 국민은행에서 하나은행에서 보험회사에서 증권사에서 사들인 주택장 채권을 투자자에게 파는데 그냥 파는 게 아니라 새로운 옷을 만들어서 입혀요. 새로운 금융상품을 만든다 한다고. 그럼 무슨 금융상품 만들었냐면 주택 저당 증권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판다고. 그러면 한국주택금융공사는 투자자에게 주택 저당 증권을 발행하는 거예요. 발행. 이걸 발행해서 판다고. 그래서 한국주택금융공사를 뭐라고 부르냐면 발행자, 발행기관 이렇게 불러요. 자, 이 주택저당 증권 영어 약자로 MBS라고 부릅니다. 자, 시험 문제 가봅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사들인 주택저당 채권을 바탕으로 주택저당 증권을 발행하고 있다. OX? O. 그게 시험 문제예요. 그게 시험 문제. 또 하나, 한국주택금융공사는 1차하고 2차 중에서 몇 차 저당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습니까? 2차. 이렇게 시험에 냅니다. 이제 저당 시장 구조는 다 끝났어요. 이제 여기. 그러면 주택 저당 증권을 발행하는데 요거 발행하는데 여기에 세 가지 형태가 있다는 거야. 첫 번째 지분형이라는 게 있고, 두 번째 채권형이라는 게 있고, 세 번째 두 개를 섞은 혼합한 혼합형이라는 게 있고. 4교시 끝날 무렵에는 대답도 잘해요. 빨리 가야 되니까. 이렇게. 근데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상품은 네 가지예요. 지분형 MBS 그러거든. 요 지분형 MBS, 채권형 MBS, 혼합형 MBS 그래요. 그러니까 지분형 MBS가 MPTS예요. 채권형은 MBB예요. MBB. 혼합형은 두 가지가 있어요. MPTB하고 CMO예요. 자, 요거 이름을 아시는 분들은 이제 된 거야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름을 알고 있다 그러면 공부가 된 거라고. 이제 오늘은 이름 알고 끝나는 게 아니라 좀 더 깊은 내용을 한번 봐야 돼요. 자, 이제 요 이름 아는 거 됐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부터 이제 이거 공부하는 거야. 지금까지는 주택시장 채권 유동화에서 저당시장 구조를 봤어요. 자, 저당시장 구조에서 시험에 나올 거는 다 언급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시장 채권 유동화됐을 때 나타나는 효과. 그 효과는 30회 때 이상하게 나오고 그 전에는 거의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30회 때는 딱 그것만 했다고. 자, 그럼 효과하고 그다음에 저당시장 구조를 그림을 통해서 봤는데 이걸 좀 더 한 번만 좀 더 깊은 내용을 보고 한 번만 더 보고 이제 MBS 종류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10분 남았습니다. 네, 지금 시간 보고 난리 났어요. 지금. 제가 다음부터 30분 정도부터 말해 줄게요. 10분 남았습니다. 5분 남았습니다. 이렇게. 자, 지금까지 배웠던 거, 요 표를 만들어서 필기노트는 없으니까 하지 말고요. 필기노트는 없으니까. 자, 1차 저당시장, 2차 저당시장. 그냥 했던 거냐 쭉 읽으면 돼요. 1차 저당시장은 저당 대부분 오는 차입자 나오고, 저당시장을 제공하는 금융기관, 신한은행 사이에 이루어지는 시장, 주택자금 대출 시장, 저당권이 설정된 시장 다 봤잖아요. 자, 2차 저당시장은 저당 대부를 공급하는 금융기관 신한은행하고 발행기관, 이 발행기관이 한국주택금융공사 발행자, 투자자 사이의 시장이다. 주택자금 공급 시장이다. 저당권 유동화되는 시장이다. 그럼 2차 저당시장에서 1차 저당시장에 돈을 공급해 주는 거죠. 1차 저당시장에 자금을 공급하는 시장이 2차다. 여기 저당시장 구조. 그럼 저당시장의 구조에서 이제 파생돼 나온 게 여기 MBS 유형, 지분형, 채권형, 혼합형. 지분형은 MPTS. 그다음에 지분형 MPTS, 채권형은 MBB. 그다음에 혼합형은 두 가지가 있죠. 근데 이게 우리 이름이야, 우리말. 여기. 근데 우리말로 기억할 필요가 없다겠죠. 이 말로 한번 기억해 보세요. 되는가 안 되는가. 잘 안 돼요. 저도 잘 못해. 저도 못하니까 보고 읽어 그냥.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지 말고 영어 약자로 외우는 거야. 그럼 시험은 이렇게 안 나와. 시험은 MPTS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이제 바꿔. 시험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준다고. 시험이 나올 때 주택시장 채권 이체 증권 그러고 여기다가 MPTS 이렇게 써준다고 이렇게. 시험은 영어 약자를 써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안 써줘 버리면 이제 난리 나는 거지. 써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영어 약자를 외우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런 뜻을 제가 설명하긴 해요. 지금은 설명할 필요 없고. 자,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어디서 연결되냐면 이제 효과를 간단하게 보면 차입자하고 금융기관은 다 끝났잖아요. 그럼 국가 입장에서는 주택시장 채권 유동화됐을 때 국가 입장에서 정부 입장에서는 어떤 효과가 발생하냐면 주택 경기를 조절할 수 있죠.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정부야 정부. 그러니까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시장 채권을 얼마 사주냐에 따라서 금융시장에 주택자금이 공급되는 게 달라진다고. 그래서 주택 경기를 조절할 수 있죠. 주거 안정을 기할 수 있잖아요. 돈을 많이 빌려줘서 주택을 사면 주거 안정을 기할 수 있죠. 자가주택 비율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나죠. 돈을 많이 빌려주니까. 이걸 30회 때 자가주택 비율이 감소한다고 했다고. 30회 때 주택시장 채권 유동화 되면 자가주택 비율이 감소한다. 말도 안 되겠죠? 이렇게 냈죠.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투자 가능하다. 포트폴리오 자산 구성 자산이 다양화됐다. 새로운 상품이 생겼으니까 그런 소리예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시험은 잘 나오지 않고 요거 이렇게 잘 나오죠. 자, 이 유형이 또 나왔네요. 자, 오늘 이제 마지막이요. 마지막인데 이 표. 어차피 이 표를 외우는 거예요. 이 표에서 시험은 가장 잘 나와요. 오늘은 이제 이것만 할 거예요. 여기 저당권 또는 저당 채권 소유권, 원리금 수취권, 조기상환 위험 이렇게 나왔습니다. 요 세 가지가 시험에 잘 나와요. 세 가지가. 이제 콜방어 초과담보. 이건 이제 나중에 3, 4월 과정 때 할 건데 그때 3, 4월 과정 한번 들어봐요. 초과담보 콜방어 나오면 저게 뭔 말인가 그래요. 저는 열심히 설명하고 여러분 속으로 미쳐버리겠네. 이렇게. 그렇게 됐다고 여기. 이 부분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나중에 요령 알면 돼. 이렇게 하면 된다. 그러니까 오늘은 요것만 좀 보자고요. 자, 논리가 이런 논리예요. 자, 5분 남았습니다. 5분. 그럼 이제 결론은 이겁니다. MPTS는 저당 채권의 소유권, 원리금 수취권, 조기상환 위험 전부 다 투자자가 부담한다. 그러니까 투투투 그런 거야. 투투투. 그러니까 요 MPTS라는 상품이 나오면 무조건 투자자야 다. 그러니까 왜 그러는가는 지금 설명하지 않는다고. 그 왜 그런가 설명해봐야 별 의미가 없어요. 나중에 왜 그런가 설명할 건데 전부 다 투자자라고 해버리면 돼. 투자자 이렇게. 그다음에 MBB가 나왔습니다. MBB가 나오면 전부 다 발행자 해버리면 돼. 지금 공부할 때는 이걸 몰라도 상관없어요. 몰라도 상관없고. 자, MPTS가 나왔습니다. 그건 뭐라고요? 투자자. 그다음에 MBB가 나왔습니다. 뭐요? 발행자. 그래서 발발발이야. 그러면 MBB를 물어보는데 만약에 투자자 어쩌고저쩌고 나오면 그러면 틀린 말이야. MBB는 전부 다 발행자야. 이 발행자가 뭐예요? 한국주택금융공사 있잖아요. 발행자. 우리가 공부하기 좋게 M, B 했어요. 발 이렇게. 그 공부하기 얼마나 좋아요. 예? MPTS는 뭐만 나오고 투자자만 나오고 투자자만. 그러면 MPTB하고 시험은 혼합형이죠. 혼합형이니까 하나씩 나눠 가져야 돼. 그러면 저당권의 소유권하고 원리금 수취권 중에서 여기 MPTB하고 시험은 하나씩 나눠가는 거야. 저당권의 소유권은 발행자고 원리금 수취권은 투자자고 발행자고 투자자고 이렇게. 근데 시험은 이 네 가지 상품 중에서 앞에 두 개 잘 내요. 앞에 두 개. 헷갈리지도 않게. 이 뒤에 두 개를 내면 헷갈릴 수 있다고. 이게. 근데 헷갈리지도 않게 앞에 두 개를 잘 내죠. 그럼 앞에 두 개 잘 내는데 MPTS가 나왔습니다. MPTS. 그럼 뭐요? 투자자. MBB는요? 발행자. 이렇게 하면 돼. 제가 요령만 알려드렸어요. 오늘은. 그러면 나중에 제가 왜 그렇게 되는가 설명한다고. 그때 거의 여러분 좀 듣다가 나중에 안 들어요. 왜? 결론을 알았으니까. 근데 이제 왜 그런가를 알려주면 근데 안 들은다니까요. 아이고 복잡하니까. 제가 설명도 할 때 복잡하고 여러분 들근도 복잡하고 그렇게 돼요. 나중에 이제 콜방어 초과담보 이렇게 할 건데
여기 MPTS는 콜방 안 되고 초과담보가 없어요. 이게 결론이야, 결론. 그래서 이 필기 노트를 보면 이 표 밑에 뭐가 나오냐면 MPTS라고 나오죠. MPTS 나오면서 뭐라고 써놨냐면 G2 써놨어요. G가 뭐요? 2는요. 투자자만 나온다는 소리야. 그 다음에 콜방어 X, 초과담보 X 써놨죠. 그거 이제 콜방어 초과담보가 안 된다는 소리야. 그게. 그래서 나중에 시험 보러 갈 때 이 표 다 필요 없어요. 필요 없고 이거 말고 하면 돼요. MPTS 그러면 G2XX 그러면 끝난다고.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 말고 가도 다 맞춰. 그러면 여기 MPTS하고 MBB가 정반대야. 정반대. 그럼 정반대면 요 MBB는 콜방어가 될까 안 될까? 돼. 초과담보 있을까 없을까? 있어. 뭔 말인지 모르지만 그럼 되는 거라고. 이렇게. 그러면 시험은 MBB는 초과담보가 필요하다. O. MBB는 콜방어가 안 된다. X. 그러면 된다고. 그러니까 두 개 다 하면 헷갈리니까 요것만. 요 MPTS는 뭐요? 지분형, 투자자. 그래서 G2라고 G2. 그다음에 XX는 안 된다는 소리야. 그럼 끝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요령만 알려드렸어요. 자 마지막으로 해볼까요? MPTS가 나왔습니다. MPTS. 그러면 뭐가 나와요? 투자자. MBB는요? 발행자. 나중에 최종적으로 MPTS가 나오면 G2 뭐다? XX. 됐지요? 그럼 끝. 자, 2시가 됐어요. 자, 책 좀 보고 이제 오늘 수업 마무리하도록 합니다. 오늘 금융론 배웠으니까 자, 다음 주 마지막에는 감정평가를 주로 공부할 겁니다. 312쪽부터가 금융론이네요. 312쪽 볼 것 하나도 없네. 312쪽은 그다음에 313쪽 하면 그러면 핵심이라고 나와 가운데 핵심이라고 나오는데 그건 핵심 아님. 핵심 아니라고. 그래서 핵자 앞에다가 안자를 붙여버려요. 그냥 안핵심. 그 밑에 부동산 금융의 종류, 지분, 부채, 매자님 나왔습니까? 요거는 지분금융, 신조, 공주, 간투 이 정도로 이제 넘겨봅시다. 넘겨서 314쪽에 부채금융, 매자님금융은 신조, 공주, 간투 됐으니까 됐고 이제 쭉 넘겨요. 넘겨서 316쪽. 316쪽에 주택금융 나왔네요. 주택금융 316쪽, 317쪽 공부할 거 하나도 없음. 318쪽. 318쪽은 어디서 봤던 거야. 318쪽에 보면 그러면 올부금이 뭐요? 올리금 상환액, 부채 서비스액, 저당 지불액. 이 올부금은 저당 상수를 이용한다. 대출금, 이용자에게다 뭘 곱했다? 저당 상수 다 맞잖아요. 그다음에 5번 이용자 잔고, 미상한 원금, 이용자 잔금, 저당 잔금, 부채 잔금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럼 질문합니다. 잔자가 나오면 뭘 통해서 계산한다? 연금의 현가계수. 안 배우는 것처럼 하면 안 돼. 잔자가 나오면 연금의 현가계수야. 미상한 저당 잔금, 잔금 비율처럼 잔자가 나오면 연금 현가계수. 그래서 그 조그만 박스를 보면 이용자 잔금은 원리금 상환액 곱하기 뭐 나와서요? 연금의 현가계수. 여기서는 연금의 현가계수만 기억하면 되죠. 그 밑에 6번 잔금 비율 뭘 통해서 계산합니까? 연금의 현가계수. 제가 잔자 나오면 무조건 연금의 현가계수라고 했잖아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솔직히 기억할 필요 없어. 마지막에 있는 거 상환 비율에다가 뭘 더하면 잔금 비율 더하면 몇 된다? 1 된다.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319페이지 볼 것 하나도 없음. 320페이지 가면 이자율 이야기 나왔습니다. 이자율. 그러면서 321쪽 가서 고정이자율 나왔습니다. 고정이자율 구성 볼까요? 구성. 1번 초기 대출 금리 고정이자율이 변동이자율보다 일반적으로 뭐다? 높다. 2번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출자가 이익 본다 손해 본다? 손해. 차입자 이익. 3번 고정이자율 제도에 따른 시장이자율이 변화해서 거기 밑에 시장이자 하락 봐봐. 하락. 시장이자 하락 나왔습니다. 그럼 뭐가 나와야 돼? 조기상환. 시장이 하락 조기상환. 자, 넘깁시다. 넘겨서 변동이자율로 갑니다. 변동이자율. 그럼 변동이자율을 기본적으로 누구를 보하는 겁니까? 대출자. 거기 변동이자율에서 구성 뭐예요? 구성. 변동이자율 구성 보면 동그라미 2번.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대요.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습니다. 변동이자율인데. 그럼 누구를 보호해 주는 거야? 대출자. 그래서 밑에 대출자 보호잖아요. 다음. 자, 넘어갑시다. 아니야, 넘어가지 말고 밑에 특징 봅시다. 특징 동그라미 1번. 변동이자율 제도는 누가 선호한다? 대출자. 동그라미 2번. 이자율 조정주기가 짧을수록 대출자에게 유리하다. 맞나요? 예, 됐어요. 그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 자, 넘겨서 324쪽. 324쪽이 금융기관 대출 가능 산정 방법. 대출 가능. 이건 계산 문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325페이지에 보면 예제가 나왔어요. 326페이지도 예제 나오고 이런 식으로 시험에 출제하는 거예요. 327쪽까지요. 327쪽에 이게 5번 주택 저당 대출 상환 방법. 그래서 고정금리 대출 방식. 금리가 고정금리라는 거예요. 원금균등 상환 방식 나왔습니다. 원금균등 상환 방식 나오면 원리금 상환액은 점점 증가 감소. 그게 포인트. 그 밑으로 가서 2번 원리금 균등 상환 방법은 포인트가 뭡니까? 원금 상환액은 증가 감소. 증가. 자, 넘겨서 328쪽. 328쪽에 가장 밑에 참고 나오죠. 그 참고가 아니라 뭐다? 핵심. 요거 비교하는 거예요. 핵심. 그리고는 여러분들 331쪽에 하단부에 변동이자율 제도 나와. 변동이자율. 거기서부터 해서 332쪽까지 뭐라고 나왔는데 이런 것은 크게 볼 필요 없습니다. 거의 나오지 않으니까. 이제 어디로 넘어가냐면 339쪽. 339쪽이 오늘 마지막에 했던 거 주택시장 채권 유동화입니다. 이 주택시장 채권 유동화에서 340쪽 가면 1차 지방시장과 2차 시장의 비교 나왔습니까? 그 비교를 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에 했던 거 그게 347쪽. 347쪽에 주택저당증권의 비교 핵심 나왔죠? 이게 진짜 핵심이죠. 핵심. 제가 콜방언이 초과단분 이런 거 말 안 했습니다. 않고 요령만 알려드렸어요. 그 MPTS가 나오면 뭐다? 투자차. G2XX 됐습니까? 그 정도까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합니다. 다음 주는 금융론에서 한두 가지 정도 안 한 게 있어요. 그거 가볍게 언급하고 감정평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예. 자, 고생하셨고 건강관리 잘 하셔야 돼요. 요즘 너무 많으니까. 자, 다음 주 뵙도록 할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